네, 안녕하세요. AI와 메타버스 유행일까 미래일까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클러썸 대표 이채린입니다. 요즘 AI랑 메타버스 워낙 자주 회자되는 단어죠. 뉴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학교 상사님도 말씀하시고 옆자리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다들 이야기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그냥 스쳐가는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꿀 키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속해 있는 이 클라썸이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서 클라썸이라고 하면은 보통 썸 타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클라썸은 클래스랑 포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을 듣는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일반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질문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 토론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을까? 마치 포럼 같은 그런 장소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클라썸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클라썸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전 세계 25개국 4천여 개 이상의 학교와 기업,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부터 이화여자 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삼성, LG CNS, SK 하이닉스, 현대백화점 등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교육, 재직자 교육,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형태들이 클라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썸은 2017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좀 더 참여를 잘할 수 있을지, 이걸 또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온 플랫폼이고요. 올해 4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랑 한국에서 누적 74억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청와대에 초청돼서 대통령님과 장관님 앞에서 대한민국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은 질문, 데이터, AI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동안 여러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에서 클라썸의 존재감을 드러내 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미국 포브스지에서 클라썸을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저도 감사하게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는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 교육 현장들을 클라썸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클라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짧게 마치고요. 오늘의 본 주제인 AI랑 메타버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둘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통점부터 하나씩 파헤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요. 모든 곳에서 AI랑 메타버스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2020년만 하더라도 사실 VR이다, AR이다, 블록체인이다 정말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2021년에 쫙 다 메타버스로 통일이 되었죠. 3년 전에는 다 AI만 외쳤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메타버스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은 화려한데 현실은 비루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AI를 보면은 내 말도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막 비서처럼 막 알아서 챙겨줄 것만 같은데 막상 우리가 도입한 AI를 보면 이게 AI가 맞나 싶어요. 보통 대학교에서도 AI 챗봇이라고 해서 막 도입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FAQ 수동으로 다 입력하고 그냥 그거를 검색 기능보다 더 나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질의 AI 챗봇들이 대부분 다 보급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현실은 비루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막상 파헤쳐 보면 또 AI나 메타버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니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 내봤더니 결국에는 그냥 if문, else문, 조건문의 나열인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 겉으로만 AI라고 말하면 진짜 이게 AI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왠지 우리를 또 위협할 것만 같은 거예요. AI가 왠지 내 자리를 막 꿰찰 것만 같고 사람들이 다 가상 세계에 빠져서 현실 세계는 등지게 될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네 가지의 일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든 어떤 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계속 데자뷰처럼 반복되어 왔더라고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빅브라더다. 24시간 나 다 막 사생활 감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인터넷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하면서 이제는 인터넷을 접목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됐었죠. 그러면 인터넷도 이렇게 미래를 바꿨는데 우리도 얼른 AI랑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의 대세가 될 거니까 직접 빨리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항상 어떤 역사에서 이런 힌트들을 얻어왔으니까요. 인터넷의 족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나타낸 랭킹 표예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인터넷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죠. 이게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캠퍼스를 없애고 온라인으로만 혁신을 하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보다 경쟁률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근데 사실 이들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직접 만든 곳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AI나 메타버스를 직접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랑 메타버스의 기술들은 이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레버리지가 조그마한 힘을 들여서 훨씬 더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들을 우리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가 조그만 노력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큰 교육의 효과, 어떻게 하면 더 큰 교육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 단계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기술로도 얼마나 작은 문제를 푸느냐, 얼마나 큰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 그 임팩트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해야 사실은 유의미한 기술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신 있는 교육의 분야는 무엇이고, 자신 있는 교육의 방식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의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먼저 혁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혁신을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이제 혁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교육 현장의 문제라고 하면은 다들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또 교육 현장에 많이 계셨던 분들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죠. 이게 19세기 교실의 모습인데요. 21세기 코로나 이전 우리 강의실이 똑같은 모습이죠.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듣고 받아 적고 암기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근데 코비드19로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교육에서도 인터넷을 되게 잘 써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 학습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달라진 건 원래 선생님이 내 앞에 있었는데 그냥 노트북 안으로 들어가신 게 전부인 거예요. 여전히 학생들은 턱을 괴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고 암기하고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수다스러운 교육자와 침묵하는 학습자,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진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결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교육기관도 교육기관 나름의 역할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후배들이 알파고가 막 붐이고 이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아니 선배 제가 딥러닝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선배들이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때 아무도 우리 학교 어떤 교수님이 무슨 강의를 들어봐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스탠포드 앤드류인 교수님, AI의 대가라고 알려진 이분의 딥러닝 강의 링크를 던져주죠. 그럼 이 링크 한번 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 1위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학교에 또는 뭐 우리 학원에 우리 사이트에 강의를 들을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교육 컨텐츠로서 승부를 봤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1위의 컨텐츠가 아니면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인터넷이 통하는 국가라면 다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교육자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곳에서 그동안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티칭의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끌어내고 토론을 이끌어내고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코칭의 역할이 주요해질 거라고 바라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기관의 역할도 원래는 지식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그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죠. 학생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참여를 했고 내가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전한 학습 경험을 만들어 주었는가에서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중요성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질문 중요하다. 우리 왜 질문 안 하냐. 얘들아 질문 좀 해. 이런 말들 계속 달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도 학습자들은 침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도 질문하라고 이렇게 닥달을 해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라면 대체 왜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는지부터 먼저 파헤쳐야겠죠. 그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같이 영상을 보시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 전 문제를 미리 풀어가는 편인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이건 정답이 0인데 쉬우니까 꼭 풀어볼 필요는 없겠죠?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 3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이 뭐야, 내가 틀렸었잖아.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질문을 했다가 제가 틀린 거면 어쩌죠? 계속 비웃으면 어쩌죠? 손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못 보셔서 1시간 같은 1분 동안 손을 들고 있으면 어쩌죠? 제 손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어쩌죠? 오랫동안 말 안 해서 질문할 때 흡세가 나면 어쩌죠? 이미 한참 지났는데 저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기면 어쩌죠? 저 때문에 수업이 더 늦게 끝나면 자, 수업 끝. 다음 시간에 퀴즈 볼게요. 공감되시나요? 이게 대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폭풍 공감을 자아내는 영상이에요. 클래스홈에서는 학생들이 대체 왜 질문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편하게 소통을 하는지 SNS부터 시작해서 각종 채팅방 등을 분석을 하면서 클래스홈을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10개 질문조차 나오는 게 거의 힘든 경우가 많았었는데 클래스홈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질문이 300개, 500개, 1000개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교수님들께 클래스홈을 소개드리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학습관리 시스템에 Q&A 게시판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근데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별도의 질문 플랫폼이 굳이 필요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클래스홈을 한 학기 쓰시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카톡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써봤는데 클래스홈 없었으면 어떡하나 하고 있다. 지금 익명이라 그런지 질응답이 훨씬 수월해졌다. 남은 기간 동안 300개는 넘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인터넷의 장점들을 저희가 단순히 그냥 온라인이니까 언제 어디든 접속할 수 있어를 떠나서 다양한 온라인의 특성들을 활용을 했더니 학생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게 학생들이 그동안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질문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사실 더 크게 느끼시는 게 이게 학생들이 서로 답변을 해주네에 많이 놀라세요. 보통 교수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보통 70%에서 90%를 학생들이 서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이미 쉬운 질문 내가 다 가르쳐 준 것들 다시 답변할 필요 없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서로 가르치면서 복습하고 또 질문한 학생도 훨씬 더 빨리 답변을 얻으니까 학습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는 또 충분치가 않아요. 우리가 텍스트 소통은 서로 떨어져 있고 원하는 때에 소통을 하고 싶을 때는 적합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실시간 비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텍스트만으로 소통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런 순간에 화상 회의 툴을 많이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줌 같은 툴이 있죠. 사실은 화상 회의 툴로 하는 소통들은 다소 기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의 현장 모습을 좀 떠올려 볼게요.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학생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학생이 채팅에서 이제 열심히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 질문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계시다가 자네 질문 있나? 그럼 질문을 해보게라고 발언권을 줘야지만 사실 학생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A 학생, B 학생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시키고 싶어도 교수님께서 직접 소회의실을 만드시고 그 소회의실 안에 학생들을 배정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학생들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말을 한마디 하려면 무조건 강의자, 교육자가 그걸 승인해 줘야지만 무언가 배정해 줘야지만 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소통의 환경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선생님께서 막 뭔가 설명하고 계시면 학생들끼리 야 근데 저거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조별 프로젝트를 직접 나랑 같이 팀원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조별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소통들이 사실은 화상회의 툴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사실 이럴 때 메타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봐요. 메타버스의 특징들이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발언할 수 있는 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 보통 메타버스라고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면 네이버 지페토나 이프렌드, 페이스북 호라이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들에서 다소 교육에 접목했을 때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아바타가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줌을 쓸 때에도 상대방이 학생들이 화면을 다 꺼놓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아니, 자리에는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아바타로 움직이면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만 보이게 돼요. 이게 내가 게임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면 흥미 위주라면 굉장히 재밌고 좋겠지만 교육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같이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조차도 주변에 있는 몇몇 학생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환경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겟더예요. 겟더의 두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맵 자체는 이제 2D도 되고 3D도 되지만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조별로 자리에 앉아서 각자 누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교육을 운영하기 수월하고요. 두 번째로는 화상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실제로 스페이셜 오디오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오프라인처럼 아바타가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목소리도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겟더에서는 실제 오프라인에 가까운 소통의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겟더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원래 교육을 하던 것처럼 그냥 선생님만 계속 강의 컨텐츠 이야기하고 설명하다가 강의가 끝나버리면 사실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럴 거면 그냥 줌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려면 가볍게는 사람들이 나 이런 거에 흥미가 있어라고 하면 이제 그 코너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가서 조교님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참여형 콘텐츠를 마련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한다던가 아니 더 나아가서 교육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를 꾸리는 커뮤니티 아니면 그 안에서도 조별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소 등을 마련을 해야 그제서야 사실은 메타버스의 기술을 진짜 교육에 유의미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라는 단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별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모두 기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도 활용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는 질문들, 다시 또 나올 답변들 이런 부분들은 비휘발성인 공간이 클라스룸에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가야지만 사실은 교육을 좀 더 온전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자의 입장이었다면 그다음으로는 교육자의 입장을 한번 바라볼게요. 사실 교육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강의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아니 내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강의까지 어떻게 그렇게 신경 쓰나요?" 이런 말씀들을 보통 주시죠. 저희는 이럴 때 사실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라는 게 결국에는 패턴을 파악해서 학습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는 데 그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이 저 과제 3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 AI 조교가 답해 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5분 전에 다른 학생이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 이 질문 한번 참고해 볼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중복되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시간을 더 소중한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을 한 번 더 케어를 해 주고 한 번 더 상담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질문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또 이 데이터는 AI로 연속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AI 조교가 똑똑해지고 또 우리 교육기관만의 경쟁력이 쌓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스홈이 갖고 있는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컵 전 세계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에서 한국 대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미국 시애틀에서 월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 가장 혁신적인 교육 스타트업 200개를 선정을 했었는데 미국 기업들과 나란히 저희는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0개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였다면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이라는 재료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재료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기관에서 잘하는 분야, 우리가 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진행 방향성을 정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속도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 '아 이제 자체 구축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 봐서 알잖아요. 수억 원을 들여서 열심히 구축을 해요. 그럼 그렇게 1-2 년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버그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렇게 또 1-2년 동안 안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3-4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미 학생들한테는 다 구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우리가 메타버스 지금 막 우리가 첫 도입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4 년이 막상 지나면 그 키워드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구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서 빈약한 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럴 때마다 계속 수동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항상 속도에 늦춰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해도 이제 SI 쪽에서 여력이 안 되면 사실은 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 주기 힘든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AI나 이런 데이터 분석, 축적까지 이어지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클라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별도로 구축 비용 없이 그냥 매년 라이센싱비만 지불을 하면 되고 보통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신경 쓰지 않더라도 클래스홈에서 알아서 교육자 그리고 학생분들한테 어떤 점들이 힘드신지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한지를 알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것이죠. 교육 자료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나아가서 AI 조교까지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런 기술의 발전되는 선순환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구축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넘버 원인 기업들과 계속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줌 같은 경우도 다 연동되어 있고 게더타운도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 파트너십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저희가 가능하지만 이걸 넘어서 클라썸에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클라썸만 알고 있으면 이 안에서 메타버스도 즐기고 줌도 하고 앞으로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올 텐데 그걸 그냥 그대로 클라썸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클라썸 자체도 이렇게 나는 AI 기능 쓸래, 우리는 메타버스는 안 쓸래 이런 식으로 조립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 기관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자체 사이트가 있거나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이 부분도 계정 연동 그리고 오픈 API로 연동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자동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클라썸 그리고 AI랑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더 빠르게 잘 발전을 하려면 각각의 플레이어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클라썸과의 시너지 그리고 각 교육기관들끼리도 어떻게 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기관 학생들한테 더 많은 좋은 가치들이 돌아가도록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